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한국문학의 역사입니다. 교과서 173페이지부터 한국문학의 역사를 보면 총 5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5가지를 각각 학습지를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1, 2, 3, 4, 5 이렇게 5개로 나뉘고요. 문학 B에서 1, 2를, 문학 A에서 3, 4, 5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는 외울 게 많으니까 교과서에 있는 내용에다가 학습지까지 잘 여러분의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교과서 173쪽에서 넘어가서 176쪽부터 7쪽까지 네, 이론인데요. 여기 내용을 학습지에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학습지를 가지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고시대부터 고려시대의 문학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고시대의 문학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상고시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옛날입니다. 그래서 고조선 우리 있죠. 고조선 즈음 해서 그때의 작품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단군 신화 얘기할 때 뭐 동굴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뭐 제사를 지내고 춤을 추고 하는 그런 걸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집단적인 주술의식과 함께 행해졌고요. 춤과 음악이 혼합된 원시종합예술의 형태였다. 이 말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원시종합예술이라는 얘기는 원시적이다라는 말에다가 종합되었다는 겁니다. 종합의 춤에다가 노래에다가 그림에다가 음악에다가 등등등 여러 가지 종합된 형태로 이루어진 예술의 형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이 곧 예술이다라는 겁니다. 제일 처음은 이렇게 원시종합 예술의 형태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 형태는 처음에는 집단적으로 처음 시작되었고요. 집단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어, 개인의 정서를 노래하는 형태로 어, 집단 가요에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형태가 집단에서 개인의 정서로 발달하는 과정을 가집니다. 그래서 주술적인 양상을 보이다가 개인의 정서를 노래하는 서정시가 나타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조선 시대에 알고 있는 도화가 라는 작품은 여기 개인의 정서를 노래하는 그런 작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집단가요로 알아두는 작품은 가야의 구지가라는 작품입니다. 시대상으로 봤을 때는 가야보다 고조선이 훨씬 앞이죠. 자, 그래서 일반적이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는 집단 가요에서 개인 정서를 노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어졌고, 우리나라의 이 일반적인 예만 놓고 봤을 때는 먼저 이제 고조선의 공무도화가가 남아 있으니까 이게 개인의 정서를 노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보이는 겁니다. 가야도 아주 옛날이죠. 그래서 집단 가요로서 많은 그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어, 그 나라의 왕을 기다리는 그런 노래를 불렀죠. 그게 구지가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삼국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문학은 대표적으로 얘기하자면 향가가 되겠습니다. 삼국의 각 나라는 효율적인 국가 통치 체제를 갖추기 위해 한자, 불교 등의 외래 문화를 수용하였습니다. 자, 삼국의 가요. 자, 고구려 유리왕의 황조가, 그 다음에 백제, 우리 배웠죠? 작자불명의 그냥 정읍사, 소금장수의 아내죠. 소금장수의 아내 정읍사. 자, 신라는
이제 따로 떨어져서 향가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국가지배 체제를 정비하면서 공중의 예약으로 사용할 새로운 노래들을 창작하게 되었습니다. 한문문학이 등장하고요. 그 발달하면서 한자가 수용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한문문학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네, 삼국의 가요 이후에 한문문학이 등장하고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향가가 출연하는데요. 향가는 향찰로 불렀죠. 향찰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적은 우리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말을 우리 어순에 맞게 바꿔서 이제 향찰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어 불렀죠. 그래서 우리 음차와 혼차 혹은 음독, 혼독 이렇게 해서 각각 우리가 지금 이렇게 추측하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을 빌려서 혼을 빌려서 뜻을 빌려서 이렇게 향찰로 지어 부른 것으로 당대 지식인의 계층, 특히 승려 그리고 화랑 이 정신세계와 정서가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향가는 좀 더 자세하게 다뤄야 되는데요. 구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죠. 그래서 4구체, 8구체, 10구체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배울 제망매가 같은 경우에는 19체 향가라고 하죠. 10줄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발달한 형태라서 이런 가장 발달한 형태를 사뇌가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고려시대로 넘어가서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갈래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이걸 갈래라고 합니다. 갈래, 카테고리, 장르 이런 말을 쓰죠. 그러니까 문학에서는 이런 유사한 표현이 갈래입니다. 그래서 문학의 고전 시가의 갈래.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게 고전 시가죠. 산문은 안 다루죠. 고전 시가의 갈래를 얘기할 때 향가, 고려시대는 고려가요가 되겠습니다. 자, 지배층의 경우에는 고려가요가 아니라 경기체가를 불렀습니다. 민중들은 고려가요를 불렀고 경기체가는 지배층이 향유했던 음악이 되겠습니다. 자, 과거제 실시로 인해서 과거제 실시 아주 중요한 뒷잡이였습니다. 과거제 실시로 인해서 한문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지배층과 한문문학과 지배층의 이 한문문학과 피지배층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비문학이 서로 나뉘어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고전가요는 민간에서 구전되다가 결국 공중으로 유입되었고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에 기록되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남녀간의 사랑, 이별의 정한, 삶에 대한 고뇌 등으로 평민들의 생활과 감정을 진솔하게 노래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려가요에서 알아둬야 될 것은 다른 것보다 민간이 그래서 민중들이 주로 불렀었다. 그래서 경기체가와는 향유계층이 서로 달랐다라는 거. 그리고 고려가요에서 우리 나중에 또 동동을 할 때 다루겠지만은 고려가요에서는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삼음보, 분절체, 후렴구 요 세 가지가 고려가요의 중요한 형태상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건 또 나중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체가라고 합니다. 경기체가. 경기체가는 후렴구에서 경기 어떠하니 있고 이렇게 경기로 시작하는 말을 써서 그 이름이 경기체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각 장마다 여음 후렴구가 반복되고 분절된다는 점에서 고려가요와 공통점이 있지만 주로 한문구절을 사용해서 당시 귀족들의 풍요와 자기 과시 등을 노래한 그런 작품들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한림별곡이 있습니다. 한림별곡 빼고 나머지는 별곡이 나오면 청산별곡의 경우에는 고려가요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관동별곡은 가사가 되겠습니다. 자, 가전문학입니다. 가전문학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시가인데 가전문학은 서사 작품이 되겠죠. 산문입니다. 서사 산문. 서사라고 하지 말고요.
고전 산문이라고 할게. 고전 산문. 네, 산문문학이 되겠습니다. 자, 가전은 전의 형식을 빌렸죠. 우리 황만근이 이렇게 말했다 할 때 전의 형식 얘기했었죠. 그래서 앞인물의 일대기를 나오고 평가를 내리죠. 그 평가를 내리는데 의인화된 사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운다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 뭐 국순전, 공방전 이런 작품들이 뭐 전으로 끝나는데 뭐 술을 빌려 술을 의인화한다거나 공방전의 경우에는 엽전 돈을 의인화한다거나 이렇게 의인화된 사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그 이치를 밝혀서 그 깨달음 교훈을 전달하는 평가를 내리면서 교훈을 전달하는 그런 작품을 가전체 작품이라고 합니다. 가전문학. 그다음 시조입니다. 자, 시조는 탄생이 고려 중엽입니다. 그리고 전성기는 조선 시대죠. 조선시대에 주로 주향유가 됩니다. 고려 주명에 발생해서 고려 마렵에는 정착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후 조선시대 때 융성하게 되는 그런 갈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마치겠습니다.